안녕하십니까. 2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게 될 박태근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여러분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빨리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모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을 얼굴로 직접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 역사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의 우리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본보기가 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고 좋은 것은 본받고 또 좋지 못한 것은 반복하지 않는, 잘못한 일은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역사와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하느냐, 응전하는 방법, 또 응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역사가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이해직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 또 기록,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바로 이 현재가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고 또 현재의 모든 상황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의 산물로 그 원인에 대한 결과의 산물로 오늘의 현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또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현재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학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전례 시기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그 공부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좀 역사학에 있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주의입니다. 흔히
19세기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커지고 싶은데 자원이 한계가 오죠. 또 자기네들이 생산해낸 이 물건들, 생산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선진국들이 이제 자원이 있는 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또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완성된 제품을 또 그 나라에 갖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약소국들은 식민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약소국들은 바로 이런 강대국들의 원료 공급처요. 또 제품 판매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경제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한번 기억해야 될 이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략적 민족주의라는 것이죠.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침략적 민족주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수하고 뛰어난 민족이니까 미개한 나라에 가서 빼앗아도 되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품들을 마음껏 자기들 유리한 조건 하에서 팔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우월주의고 또 종족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거죠. 이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침략적 민족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침략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힘이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게 되죠. 인도, 중국, 또 베트남, 또 한국 등이 식민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이 개념은 사회 진화론입니다. 침략적 민족주의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준 이론이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은 생물학에서 나타났던 진화론에서 따온 거죠.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한테 잡혀 먹히는데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진화한다는 거죠. 진화하면서 적응 능력이 키워진 동물들만 살아남는다. 이것이 바로 적자생존 이론이고 또 다윈의 진화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스펜서가 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죠. 힘이 센 나라, 강한 민족이 힘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또 강탈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략적 민족주의와 함께 이 제국주의의 정신이요 논리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의 사상을 가지고 침략적 민족주의 성격을 가진 제국주의 국가들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점점 아시아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세 동점 시대이죠.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점 점령해 오는 시대. 이
서세 동점 시대를 다른 말로는 포함 외교 시대다, 혹은 한포 외교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국들이 군함을 끌고 와서 포를 쏘면서 약소국에게 개항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 한포 외교이죠. 이렇게 해서 약소국들이 거의 뭐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항을 하고 또 불평등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이렇게 포함 외교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죠. 바로 일본의 강압에 의한 외교 조약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서세 동점 시대에 이 동양 3국,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 3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자, 이 1차 아편전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영국과 이 중국, 청나라 사이의 전쟁이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배경을 좀 보면은 영국과 청나라가 무역을 하면서 차와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주면은 영국은 청나라에 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과 청나라의 편무역이죠. 자, 이렇게 계속 그 적자를 보면서 영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끼어서 소위 이제 삼각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삼각무역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청나라에서 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영국에서 생산한 면직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은을 화폐로 쓰던 청나라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청나라에서 이 의식이 있는 그런 이 신하들이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죠. 영국과 청나라의 이 무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큰 손실을 보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임칙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임칙스를 현장으로 보내서 바로 아편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1880년의 아편전쟁이죠. 이 아편전쟁의 결과로 1842년에 난징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이 난징조약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때 바로 홍콩이 영국으로 하락이 되죠. 영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등 5개의 항을 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징세율은 영국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다. 사실은 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징세는 말하자면 수입하는 나라에서 세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이 청나라가 무역을 하면은 이 수입물에 대한 징세율은 바로 영국에서 청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면 청나라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영국과 합의해서 한다. 함께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난징조약이 불평등조약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난징조약을 보면서
함께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난징 학살이죠. 난징 조약은 영국에 의해서 중국이 이제 아편전에서 지고 나서 큰 그 손해를 입는 그런 조약이라면, 이 난징 학살은 1937년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 나라인 일본이 중국 난징 지역을 공격을 해서 엄청난 희생자를 낸 아주 악한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한 30만 명의 이 중국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세 강점 시대, 또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힘이 없고 대비를 하지 못했던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명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난징 조약은 바로 서세동점의 힘에 의해 굴복시키는 제국주의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화권의 민중이 이 서양 세력의 공격을 받고 그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탐욕스럽게 아시아 국가들을 계속해서 집어삼켰습니다. 프랑스는 1862년에 베트남을, 또 1863년에 캄보디아를 집어삼켰고, 영국은 1858년에 인도 전체를 식민지화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흥 강국인 미국도 만만치 않게 식민지를 확보해 갑니다. 자, 1823년 이른바 멀로 독트린 이후 영토를 확장해 가죠. 그러면서 열강의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1840년대에 캘리포니아 점령하고, 또 오리건 지역을 병합했고, 또 1860년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로 진출해서 태평양 세력의 기반을 구축을 합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은 1850년대에 일본을 개국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국에 의해서 이 청나라가 이렇게 정말 모욕적인 일을 겪는 것이죠. 그 거대한 청나라, 오랜 세월 동안 동양에서 맹주 역할을 했던 이 청나라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그 청나라가 안고 있었던 그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그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까지 그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신분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유교적 신분질서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 신분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평등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평등사회 실현을 강조합니다. 그때 이제 홍수전이 주장한 것이 바로 병자유전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 소유주는 따로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겨우 그 농사를 지어서 시혜로 다 주고 겨우 그 입에 풀칠만 하는 이런 구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이 주장되었던 것이 멸청복명입니다. 말하자면 청나라는 망해야 되고, 그리고 명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홍수전은 바로 명나라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의 어떤 특징은 이 유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유교 질서 하에서 성행됐던 전통 미신이라든가 사교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파할 것을 목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인 상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상제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사상이 바로 평등 사상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면 세상의 인간은 반드시 평등해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남존여비의 전통 사상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토지를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까지 그 여성들이 받아왔던 고통, 전족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발에 아주 작은 신발 이런 신발을 신겨서 여성들이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걸을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도망칠까 봐서 말하자면 가축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이죠. 근데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일부 일처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보면은 굉장히 평등을 중요시하고 또 과거의 구습,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잘못된 종교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고 또 이제 이 운동을 전개했던 홍수전이 명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싫어하고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공격하는 이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일종의 무역선인 에로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관리들이 이 영국 국기를 바닥에 꺾어서 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영국을 화나게 한 그런 모욕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영국은 청나라가 영국을 모욕했다 하면서 꼬투리를 잡았죠. 그런데 그 국기를 이 관리들이 꺾어서 버리고 짓밟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는 명분이 안 서죠. 근데 그때 마침 프랑스 신부가 피살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청나라를 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2차 아편 전쟁의 패배로 또 이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죠. 자, 텐진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은 외교 사절이 베이징에 상주할 권리를 가진다.
또 무역을 위해서 10개 항구를 개방한다. 또 이전에 금지했던 중국 내 외국인 여행을 허가한다. 또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 또 기독교를 공인한다. 그리스도교 포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 대한 배상금으로 은 200만 냥을 지불한다. 그리고 이 배상금이 지불될 때까지 광둥성 보장을 점령한다. 이런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조약이 상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텐진 조약 이행을 중국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또 프랑스, 영국의 연합군이 이제 텐진에서부터 베이징까지 올라오게 되고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은 1860년 10월 18일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외국 공사관을 베이징에 주재시킨다. 그리고 영국에 지금 현재 홍콩의 중심부죠. 이 주릉을 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는 연해주를 넘겨주게 되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만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국은 청나라의 각종 이권을 빼앗아갔고 프랑스는 천국 영토 내에서 프랑스인의 우월감을 인정받았고 또 천주교 전파 등 포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베이징이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전국이 이제 망하게 되고 황제가 피난을 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조선 정부에서는 그 동지사로 중국에 갔었던 이제 관리들, 외교 관리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때 이제 중국에 다녀온 신서구는 양이가 조선에까지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은 교역이 목적이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교역할 물건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주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면 오히려 지금 우려되는 것은 국내의 일부 세력들이 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서양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조선 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서양 나라들의 조선 침략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도무지 위기의식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정부가 서양 세력에 의해서 중국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왜 그런가? 장인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대외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관료들의 일반적 경향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졌다, 중국이 서양 세력에 의해서 망했다,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소평가하고 그 사건을 과소평가하고 축소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조정에서 이 중국의 멸망, 이런 서세동점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아니란 그런 해석과 태도를 가진 반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 것이죠. 대비 없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의 정치가와 지식인들은 아편전쟁과 그리고 베이징 합약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혹 일본도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또 실제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수를 받을 수 있다, 침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방어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은 이렇게 이 중국이 무너진 걸 보고 서세동점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는데 우리는 거의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가만히 있지만은 안 했죠. 나름대로 대응해가는 자세가 나오죠. 첫째가 이제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서양에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외교를 우리가 잘 몰랐다. 그러니 외국과의 어떤 교섭, 조약 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양무운동을 전개를 했고, 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너무 세상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해서 과학, 기술, 학문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자. 유학생 파견을 했고요. 또 외국에 병기를 구입하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를 사용하자. 그러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광산도 개발하고 공장도 설치하고 그리고 외국 군관을 고용해서 우리 군대를 신식 군대로 만들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식 무기 장비를 갖춘 육해군의 창립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대응을 해 갔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는 이 관이 주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업을 일으키고 이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관청만 주체가 되고는 안 되겠다. 이 민간 상인들도 함께 자본을 합해서 우리가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위 이제 관독상판, 관이 후원을 하고 그 감독하에 상인들이 그 자본을 모아서 경영하는 이런 이제 회사들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이 관리들의 어떤 부패, 그리고 비능률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체 서용의 사상적 지향, 이게 뭐냐면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여전히 태도, 국민들의 삶의 태도라든가 이 관리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이 옛 유교적인 그런 사고에 머물러 있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추진 주체가 바로 이 조정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방까지
그 역량을 확대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그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양무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국 강병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양무운동의 추진 주체는 바로 중국번, 또 이홍장, 또 좌종당 이런 관료들이었고, 또 중앙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공친왕,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체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행했던 사업들은 바로 근대적 군수공업의 육성, 해군 창설, 또 천진의 해군학교 설립, 또 근대적 광공업, 또 면업의 발전, 또 근대 교육기관 설립, 또 구미 유학생 파견, 신지식인 육성, 이런 사업들을 바로 양무운동을 통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